친구들끼리 동업하는 건 아니라더니. 너희들을 믿은 내가 바보지. 웃기고 자빠졌네. 친구끼리 동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돈 잃고 친구 잃습니다. 어른들이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지만 콧방귀 껴섰습니다. 나는 그럴 일 없는데 그게 문제였을까요? 또 문제가 형제끼리도 돈 문제로 칼 들고 싸우는 세상이라고. 명절 때 뉴스 보십시오. 재산 다툼으로 형제 간의 비극이 일어났다는 소식 심심찮게 나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유산 나누다가 법정 싸움하는 집안 얘기 주변에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를 나눈 형제도 그런데 친구가 뭐라고 돈 앞에서 버티겠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뛰어든 사내들이 있습니다. 30년 지기 셋이서 캠핑장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같이 군대 갔다 왔습니다. 결혼식 때 축가 불러줬습니다. 애 태어났을 때 병원으로 달려가서 축하해줬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 사이입니다. 30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한 명은 은행에서 25년을 일하다가 때려친 놈입니다. 22살에 들어가서 47까지 다녔습니다.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정년 보장된 자리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금덩어리를 걷어찬 겁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렸습니다. 미쳤냐고, 정신 차리라고. 그래도 나왔습니다. 한 명은 사업을 말아먹고 핏더미에 앉은 놈입니다. 핸드폰 대리점을 여러 개 운영했습니다. 한창 때는 직원만 20명이 넘었습니다. 외제차 끌고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술자리에서 자기가 계산하겠다고 나서던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다 넘어가니까 대리점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버텨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대출받아서 월세 내고 또 대출받아서 직원 월급 줬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결국 문 닫았습니다. 빚만 산더미처럼 남았습니다. 지금은 갈 곳이 없습니다. 한 명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방앗간을 접은 놈입니다. 아버지가 30년 넘게 운영하시던 방앗간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나름 이름이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물려받아서 4년을 운영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계 돌리고 밤 9시에 문 닫는 생활이었습니다. 혼자서 그 무거운 기계 돌리다가 지쳐버렸습니다.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계시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새놈이 강원도 홍천 산골짜기에 모였습니다. 지금 시각 새벽 3시입니다. 기온은 영하 20도입니다. 바람이 불면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살을 애는 추위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로 살이 애이는 것 같습니다. 칼로 긁어내는 것 같습니다. 노출된 피부가 따끔거립니다. 코를 막지 않으면 코 속이 얼얼합니다. 숨을 쉬면 코털이 얼어붙습니다. 내쉬는 입김이 하얗게 얼어서 눈썹에 달라붙습니다. 속눈썹에도 서리가 낍니다. 그 시간에 새 사내가 송풍기를 들고 산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내린 눈이 진입로를 뒤덮었습니다. 1.5km 비포장 산길입니다. 경사도 있고 굴곡도 있고 좁은 구간도 있습니다. 여기에 눈이 쌓인 채로 얼면 차가 못 들어옵니다. 사륜구동도 못 올라옵니다. 바퀴가 헛돌고 미끄러집니다. 손님이 못 오면 그날 매출은 0원입니다. 6시간이 걸립니다. 1.5km 치우는데 6시간입니다. 200m마다 쓰러질 것 같습니다. 송풍기가 무겁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데 1시간쯤 지나면 어깨가 빠질 것 같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없습니다. 장갑을 껴도 소용없습니다. 한기가 스며듭니다. 발가락도 얼얼합니다. 방 하나를 신어도 발바닥이 시립니다. 그래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퇴직하고 전 재산을 쏟아부은 사내가 중얼거립니다. 여기서 승부 안 나면 집에서 쫓겨난다고. 땅 사고 시설 놓느라 퇴직금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1억 2천만 원이 반년 만에 바닥났습니다. 모자란 돈은 대출받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혔습니다. 은행에 갔더니 담당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괜찮으시겠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퇴로가 없습니다. 배수진입니다. 나머지 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망한 놈은 여기서 월급이라도 받아야 카드값을 막습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을 다음 달 카드로 막고 다음 달 카드값을 그 다음 달 카드로 막고 자전거 타듯이 페달을 밟고 있었습니다. 멈추면 쓰러집니다. 방앗간 접은 놈은 달리 갈 데가 없습니다. 다른 기술이 없습니다. 방앗간 일밖에 할 줄 모릅니다. 나이 40 넘어서 새로 취직하기도 어렵습니다. 셋 다 물러설 곳이 없으니까 여기 모인 겁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캠핑 열풍이 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반짝 흥했습니다. 2020년, 2021년 해외여행 못 가니까 너도 나도 캠핑장으로 몰렸습니다. 텐트 사고, 캠핑용품 사고, 주말마다 캠핑장 예약이 전쟁이었습니다. 예약 열리자마자 30초 만에 마감되는 캠핑장도 있었습니다. 캠핑장이 우후죽순 생겼습니다. 빈 땅만 있으면 캠핑장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해외여행 풀리니까 사람들이 안 옵니다. 비행기 타고 일본 가고 동남아 가고 유럽 가고 굳이 텐트 치고 땅바닥에서 잘 이유가 없습니다. 호텔 침대가 훨씬 편합니다. 캠핑장마다 팔이 날립니다. 주말에도 빈자리가 넘쳐납니다. 폐업 소식이 줄줄이 들려옵니다. 처분하려는 매물이 넘쳐납니다. 거기다 친구끼리 동업이라니. 잘 될 때는 웃지만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탓합니다. 내가 이래서 안 됐다. 내가 저래서 망했다. 원망이 쌓입니다. 오래된 우정에 금이 갑니다. 한번 금이 가면 회복이 안 됩니다. 결국 남남보다 못한 사이가 됩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하는 사이가 됩니다. 이 사내들도 그 길을 걷게 될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왜 어른들이 그토록 신신당부했는지. 친구랑은 돈 거래하지 마라. 동업은 절대 하지 마라. 그 말의 무게가 어떤 건지 깨닫게 됩니다. 안정된 자리를 박차고 나올 때 무엇을 각오해야 하는지도 아시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값진 교훈이 될 겁니다. 혹시 비슷한 갈림길에 서 계시다면 결정하시기 전에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방패막이가 되어줄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댓글 한 줄 남겨주십시오. 힘내세요 한마디면 됩니다. 그 응원이 이 사내들에게 전해집니다. 1983년에 태어났습니다. 그해 겨울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기름 냄새가 배어있는 작업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아들 보면 웃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겨울이면 손등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밥 굶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용돈을 많이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 군것질할 때 구경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릴 때 꿈이 뭐였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꿈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먹고 살 만큼 벌고 가정 이루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대단한 야망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성실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강명희, 철민이 같은 반이었습니다. 강명희는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큰 놈이었습니다. 웃음이 많았습니다. 유머 감각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을 웃겼습니다. 급식 시간에 밥을 제일 많이 먹는 놈이기도 했습니다. 철민이는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친해지면 의리가 있는 놈이었습니다. 부탁하면 싫은 소리 없이 들어줬습니다. 셋이 어울려 다녔습니다. 학교 끝나면 같이 분식집에 갔습니다. 떡볶이 한 접시 시켜놓고 셋이 나눠 먹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미래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뭐 할 거냐고. 강명희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음식 만드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철민이는 아버지 방앗간 물려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회사원 되겠다고 했습니다. 평범하게 살겠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갔습니다. 경영학과였습니다. 딱히 경영을 좋아해서 간 건 아닙니다. 취업 잘 된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때는 다 그랬습니다. 좋아하는 걸 하라는 말은 배부른 소리였습니다. 일단 취직해서 돈 벌어야 했습니다. 등록금도 벌어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낮에는 수업 듣고 밤에는 일했습니다. 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대학 2학년 때 은행 공채 시험을 봤습니다.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운 좋게 붙었습니다. 합격 통보 받았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좋아하셨습니다. 아들이 은행원 된다고. 그때만 해도 은행원은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안정적이고 월급 잘 나오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었습니다. 22살에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첫 출근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1995년 3월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새로 산 양복이 어색했습니다. 양복을 입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깨가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팔을 움직이기가 불편했습니다. 넥타이 매는 법을 몰라서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넥타이를 매어주셨습니다. 공장에서 30년 일한 손이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손톱 밑에 기름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안 지워지는 때였습니다. 그 손으로 아들 넥타이를 매어주셨습니다. 반윈저 매듭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몇 번 연습시켜 주셨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로비가 넓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환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공장 다니시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여름에 땀 뻘뻘 흘리시면서 일하시는데 저는 시원한 곳에서 일하게 됐구나. 감사했습니다. 여기가 앞으로 내 일터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도 됐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신입 연수를 받았습니다. 은행 업무가 뭔지, 고객 응대는 어떻게 하는지, 시스템은 어떻게 쓰는지 배웠습니다. 외울 게 많았습니다. 밤에 집에 와서도 공부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잠이 안 왔습니다. 선배가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친절한 선배였습니다. 창구에 앉아 첫 고객을 맞이했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아주머니였습니다. 통장 만들러 오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실수할까봐 긴장됐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데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다행히 큰 실수 없이 끝났습니다. 아주머니가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들은 고객의 인사였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첫 월급날 통장에 숫자가 찍혔습니다. 120만 원이었습니다. 세금 떼고 나니까 100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푼돈입니다.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힘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과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정식 월급이었습니다. 그 돈을 들고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한테 5만 원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 손에서 돈을 받아본 게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됐다, 엄마는 괜찮다, 네가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드렸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양말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샀습니다. 10,000원짜리였습니다. 아버지가 멋쩍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남은 돈으로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강명이, 철민이. 고등학교 이후로 각자 바빠서 자주 못 만났습니다. 동네 고깃집에 모였습니다.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기름이 튀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고기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소주를 마셨습니다. 강명이는 요리 학원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리사 자격증 따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음식점 차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철민이는 아버지 방앗간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계 돌리는 법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힘들지만 할만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정년까지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안정적으로 돈 벌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평범하게 살겠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꿈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박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20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실적 압박이 있었습니다. 목표를 못 채우면 상사한테 잔소리 들었습니다. 야근이 잦았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할 때가 있었습니다. 퇴근하면 기진맥진이었습니다. 그래도 젊으니까 버텼습니다. 체력이 있으니까 견뎠습니다. 29에 결혼했습니다. 선을 봐서 만난 여자였습니다. 단정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첫눈에 반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면 평생 같이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하객이 50명 남짓이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이제 가정이 생겼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30대가 됐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던 시간이 천년 같았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안겨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내 아이, 내 핏줄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돈이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분유가, 기저귀가, 병원비. 월급이 올랐는데도 늘 부족했습니다. 33세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을 끼고 샀습니다. 3억짜리 아파트에 2억을 대출받았습니다. 매달 이자가 빠져나갔습니다.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대출이자, 관리비, 아이 분유가, 보험료. 남는 게 없었습니다. 40이 넘으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뜨기가 싫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똑같은 역, 똑같은 출구, 똑같은 건물. 25년을 다녔는데 풍경이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세금 징수 업무를 맡았습니다. 체납된 세금을 받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 얼굴 보는 게 힘들었습니다. 세금 못 내겠다고 사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징수해야 했습니다. 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공무원 새끼들이 국민 피 빨아먹는다고 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참는 것도 업무였습니다. 퇴근하면 진이 빠졌습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정년까지 15년 남았는데 이걸 또 15년을 해야 하나?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캠핑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텐트 들고 산으로 갔습니다.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흙 냄새가 났습니다. 장작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밤에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장작이 타닥타닥 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쏟아졌습니다. 서울에서는 본 적 없는 별들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캠핑장에 있을 때만 숨이 쉬어졌습니다. 도시로 돌아가면 다시 숨이 막혔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무서웠습니다. 1년을 고민했습니다. 캠핑장 창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쉽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망하는 곳이 더 많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살다 죽으면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은행 그만두고 캠핑장 하고 싶다고. 아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좋다고. 근데 잘 생각하라고. 애들도 있다고. 1년을 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25년 다닌 은행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25년의 값어치가 이 숫자 하나로 정리됐습니다. 허무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 땅을 샀습니다. 산골짜기에 3,000평이었습니다. 계곡이 흐르고 나무가 울창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여기다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땅 사고 시설 놓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퇴직금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모자란 돈은 대출받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떡하냐고. 대답했습니다. 안 되면 집에서 쫓겨나지, 그러니까 되게 해야지. 캠핑장이 완성됐습니다. 2021년 봄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사업장이었습니다. 뿌듯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30년 지기 친구 강명이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강명이한테 전화가 왔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 강명이는 밝은 놈이었습니다. 전화하면 목소리가 크고 활기찼습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기운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안 좋다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 물었더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 데나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침묵이 신경 쓰였습니다. 동네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강명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됐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시커멓게 깔렸습니다. 볼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살이 통통하게 올라있던 놈이었습니다. 웃음이 많던 놈이었습니다. 그 흔적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앉았습니다. 강명희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억지 웃음이었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대리점 사업을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였습니다. 대리점 하나 차렸더니 대박이 났습니다. 2개, 3개로 늘렸습니다. 한창 때는 매장을 5개나 운영했습니다. 직원만 20명이 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외제차를 뽑았습니다. 독일산 세단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자기가 계산하겠다고 나서던 놈이었습니다.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회원권은 못 사고 퍼블릭으로 다녔지만 그래도 골프였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친척들이 돈 빌려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통신사 공식 온라인 몰에서 직접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대리점 찾아오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버텨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매장을 줄였습니다. 5개에서 3개로, 3개에서 2개로 직원을 내보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적자였습니다. 월세가 나가고 인건비가 나가고 통신사 수수료는 줄고 악순환이었습니다.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 대출, 캐피탈 대출, 심지어 카드론까지. 이번 달 월세 내려고 대출 받고 다음 달 직원 월급 주려고 또 대출 받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이자가 얼마고 원금이 얼마고 월세가 얼마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매장 문 닫는 날 빈 매장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진열대, 뜯겨나간 간판 자국, 먼지 쌓인 바닥. 그 풍경이 눈에 박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빛만 산더미처럼 남았습니다. 얼마냐고 물었더니 강명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기도 싫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초조한 몸짓이었습니다. 강명희가 말했습니다. 갈 데가 없다고. 집에 있으면 미칠 것 같다고. 아내 눈치 보는 것도 한계라고. 캠핑장에서 일하면 안 되겠냐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20살 때 만나서 30년을 알고 지낸 놈입니다. 같이 군대 갔다 왔습니다. 훈련소에서 같은 내무반이었습니다. 밤에 몰래 과자 나눠 먹으며 소개기했습니다. 결혼식 때 축가 불러줬습니다. 노래를 못 부르면서도 나서줬습니다. 애 태어났을 때 병원으로 달려와서 소주 10병을 비웠습니다. 축하한다고, 네가 아빠 됐다고. 그놈이 이 꼴이 돼서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눈이었습니다. 30년 전 고등학교 때 봤던 그 밝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혼자서도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캠핑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손님이 아직 많지 않았습니다. 인건비 줄 여유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와라, 같이 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강명희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뒤에 철민이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역시 30년 지기입니다. 철민이 목소리도 평소랑 달랐습니다. 무겁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철민이 아버지는 방앗간을 했습니다. 동네에서 3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장사했습니다. 어릴 때 철민이네 방앗간에 놀러간 적이 있습니다. 쌀 빻는 기계 소리가 우렁찼습니다. 쌀가루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철민이 아버지가 웃으면서 떡을 주셨습니다. 따끈한 떡이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철민이가 아버지 방앗간을 물려받아서 4년 정도 운영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기계를 점검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주문을 확인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계 돌렸습니다. 밤 9시에 문 닫았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 때는 더 바빴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아침에 멀쩡히 얘기하다가 오후에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수술대에 올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음 날 돌아가셨습니다. 철민이가 장례식장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눈물도 안 흘렸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나중에 술자리에서 털어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게 실감이 안 난다고. 아직도 아버지가 방앗간에 계신 것 같다고. 아버지 없이 혼자 방앗간을 돌리는 게 버거웠습니다.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계시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앞치마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앉으시던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30년 넘게 운영하던 방앗간이 문을 닫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여기 떡 맛있었는데 어디 가서 먹냐고. 죄송하다고만 했습니다. 철민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셋이 모였습니다. 은행 관둔 놈, 사업 망한 놈, 방앗간 접은 놈. 30년 지기 3명이 강원도 산골짜기에 모였습니다. 동업 계약서 같은 건 쓰지 않았습니다. 친구니까, 30년을 믿으니까, 법적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악수 한번 하고 끝이었습니다. 잘해보자고 했습니다. 이거 아니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같이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셋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앞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도 함께니까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역할을 나눴습니다. 캠핑장 전체 관리는 제가 맡았습니다. 주인이니까. 요리는 강명이가 맡았습니다. 요리 전공했고 자격증도 있으니까. 시설 관리랑 청소는 철민이가 맡았습니다. 방앗간 일하면서 기계 다루는데 익숙하니까. 첫날 셋이 캠핑장을 둘러봤습니다. 나무가 울창했습니다. 계곡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도시와는 다른 세계였습니다. 강명이가 말했습니다. 여기 좋다고. 손님들 좋아하겠다고. 철민이도 말했습니다. 공기가 다르다고. 폐가 씻기는 것 같다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함께니까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얇은 얼음판 위에 서 있는지, 친구끼리 동업은 절교의 지름길이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곧 알게 됩니다. 캠핑장 운영 첫 해 겨울이 왔습니다. 강원도 홍천은 눈이 많이 옵니다. 설국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겨울이 되면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합니다. 도시에서는 몇 센티 쌓이면 뉴스에 나오지만 여기서는 몇십 센티미터씩 쌓이는 건 순식간입니다. 밤새 눈이 내리면 아침에 문이 안 열릴 정도로 쌓여 있습니다. 그날 밤 자정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보니까 한방눈이었습니다. 손뭉치 같은 눈송이가 펑펑 쏟아졌습니다. 예보에서는 조금 온다고 했습니다. 5cm 정도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에 몇 번씩 창문 열고 밖을 봤습니다. 눈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20cm는 쌓인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진입로가 문제였습니다. 캠핑장까지 이어지는 1.5km 비포장 산길입니다. 아스팔트가 아니라 흙길입니다. 경사도 있고 굴곡도 있고 좁은 구간도 있습니다. 여기에 눈이 쌓인 채로 얼어버리면 차가 못 들어옵니다. 사륜구동도 못 올라옵니다. 바퀴가 헛돌고 미끄러집니다. 빙판이 되면 더 위험합니다. 차가 미끄러져서 계곡으로 굴러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손님이 못 오면 그날 매출은 0원입니다. 예약한 손님이 올라오다가 차가 못 가면 예약 취소입니다. 환불해줘야 합니다. 거기다 입소문이 나쁘게 납니다. 눈 오면 못 올라가는 캠핑장이라고.
그러면 다음 예약도 줄어듭니다. 강명이랑 철민이를 깨웠습니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강명이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뭐냐고 물었습니다. 눈 치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명이가 창밖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철민이도 깨웠습니다. 철민이가 씩 웃었습니다. 이거 한바탕 하겠다고. 셋 다 잠이 덜 깼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움직여야 했습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방한복, 방한화, 장갑, 목도리, 모자. 껴입을 수 있는 건 다 껴입었습니다. 손전등을 챙겼습니다. 송풍기를 들었습니다. 눈을 불어서 치우는 기계입니다. 등에 매는 형태입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영하 20도였습니다. 바람이 칼처럼 볼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숨을 쉬면 코털이 얼어붙었습니다. 콧속이 얼얼했습니다. 코를 훌쩍이면 콧물이 바로 얼었습니다. 눈썹에 서리가 꼈습니다. 입술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장갑을 껴도 손끝 감각이 없었습니다. 한기가 장갑을 뚫고 스며들었습니다. 방하나를 신어도 발바닥이 시렸습니다. 발가락이 얼얼했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발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산길에 불빛 하나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만 의지였습니다. 그 좁은 빛 안에서 눈 덮인 산길이 보였습니다. 끝이 안 보였습니다. 1.5km가 얼마나 긴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송풍기를 켰습니다. 엔진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정적을 깨는 소리였습니다. 눈을 불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휘날렸습니다. 바람에 날린 눈이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한 명이 앞에서 눈을 치우면 한 명이 뒤에서 손전등으로 비춰줬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잠시 쉬었습니다. 200m마다 교대했습니다. 안 그러면 못 버텼습니다. 송풍기가 무거웠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니까 어깨가 빠질 것 같았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강명이가 신음을 흘렸습니다. 어깨가 빠질 것 같다고. 요리하던 사람이라 이런 육체 노동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는 서서 일하지만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교대하면서 계속 갔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겨울산에서 제일 추운 시간은 해 뜨기 직전입니다. 체온이 바닥을 찍었습니다.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발가락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귓불이 얼얼했습니다.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철민이가 말했습니다. 귀 떨어지겠다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담이었습니다. 동상 걸리면 진짜 떨어집니다. 6시간이 걸렸습니다. 1.5km 산길에 눈을 치우는데 6시간이 걸렸습니다. 새벽 3시에 시작해서 아침 9시가 됐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진입로 시작점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끝이었습니다. 셋이 서로 등을 두드렸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팔이 떨렸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친 웃음이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은행에서 25년 일하면서 이런 고생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에어컨 바람 맞으며 서류 넘기던 사람이 새벽 3시에 영하 20도 산길에서 6시간 동안 눈을 치웠습니다. 철민이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이러다 헤어지겠다고. 2번 다시 만나지 말자고. 웃으면서 말했지만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입로 끝내고 캠핑장 내부 눈도 치워야 했습니다. 캠핑 사이트에 쌓인 눈, 화장실 앞 눈, 주차장 눈. 쉴 틈이 없었습니다. 손님이 오니까, 손님이 와야 돈이 되니까. 아내한테 전화했습니다. 괜찮다고, 힘들긴 한데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워서 떠는 건지 지쳐서 떠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걱정되는 거였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캠핑장 낭만 따위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텐트에서 따뜻하게 자고 모닥불 피우고 고기 구워 먹으며 힐링합니다. 관리자는 새벽에 눈 치우고 얼어붙은 배관 녹이고 쓰레기 치우며 생존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이 눈 못 치우면 손님이 못 옵니다. 손님이 못 오면 매출이 없습니다. 매출이 없으면 대출 이자를 못 갚습니다. 대출 이자를 못 갚으면 집이 넘어갑니다.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눈을 치우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싸우는 거였습니다. 눈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배관 동결이었습니다. 겨울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 수도관이 얼었습니다.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면 위험 신호였습니다. 영하 15도가 되면 거의 확실하게 얼었습니다. 밤새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면 아침에 물이 안 나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바람만 새 나왔습니다. 쉬이 하는 소리만 났습니다.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왔습니다. 처음 겪었을 때 멍해졌습니다. 이게 뭐지? 왜 안 나오지? 한참을 꼭지만 돌렸습니다. 배관이 얼어붙은 겁니다. 관 안에 물이 얼음이 된 겁니다. 얼음이 관을 막고 있으니까 물이 못 나오는 겁니다. 녹여야 합니다. 녹이지 않으면 물을 쓸 수 없습니다. 캠핑장에서 물이 안 나오면 장사가 안 됩니다. 화장실을 못 씁니다. 변기에 물이 안 내려갑니다. 손 씻을 물이 없습니다. 설거지를 못 합니다. 음식 준비를 못 합니다. 강명이가 닭갈비를 만들려고 해도 재료 씻을 물이 없습니다. 손님한테 뭐라고 해명하겠습니까? 죄송한데 물이 얼어서 화장실 사용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까? 아침마다 비명이 터졌습니다. 또 얼었어. 강명이 목소리였습니다. 주방에서 소리 질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늘도 또 시작이구나. 응급처치를 해야 했습니다.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담았습니다. 펄펄 끓는 물이었습니다. 그걸 배관에 부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을 갑자기 부으면 관이 터질 수 있습니다. 온도 차이 때문에 금이 가거나 파열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천천히 부었습니다. 1시간, 2시간씩 매달렸습니다. 뜨거운 물 붓고 기다리고 또 붓고 기다리고 손가락이 얼얼했습니다. 밖에서 일하니까 손이 시렸습니다. 장갑을 끼면 물 붓기가 불편했습니다. 맨손으로 하면 손이 얼었습니다. 뜨거운 물 만지면 잠깐 따뜻하다가 금방 또 시렸습니다. 수증기로 호스를 녹이기도 했습니다. 물 끓여서 수증기 나오게 해놓고 호스에 대고 녹였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으면 허리가 아팠습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니까 무릎도 아팠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녹여도 안 풀렸습니다. 배관 깊숙한 곳이 꽁꽁 얼어붙으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개울로 갔습니다. 캠핑장 옆으로 개울이 흘렀습니다. 여름에는 손님들이 물놀이하는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물장구 치고 노는 곳이었습니다. 겨울에는 꽁꽁 얼었습니다. 얼음이 두껍게 얼었습니다. 30cm가 넘었습니다. 그 얼음을 깨야 했습니다. 도끼를 들고 갔습니다. 얼음 위에 올라갔습니다. 미끄러웠습니다. 중심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도끼를 내리쳤습니다.
쿵쿵쿵. 팔이 저렸습니다. 얼음이 단단했습니다. 몇 번을 내리쳐야 금이 갔습니다. 금이 간 부분을 더 쳤습니다. 조각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구멍이 생겼습니다. 검은 물이 보였습니다. 양동이로 물을 길었습니다. 한 번에 10kg이 넘었습니다. 물이 담긴 양동이를 들고 언덕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개울에서 캠핑장까지 한 50m쯤 됐습니다. 경사가 있었습니다. 무거운 양동이 들고 올라가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팔이 빠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걸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루 쓸 물을 채우려면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화장실 물, 주방 물, 비상용 물 다 채워야 했습니다. 해가 지면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그 전에 끝내야 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차가운 물에 닿고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고 피부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손등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로션을 발라도 소용없었습니다. 밤에 바르고 자도 다음 날이면 또 갈라졌습니다. 장갑 낀 손으로 일하는데 갈라진 틈에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장갑에 피가 묻었습니다. 빨래에도 자국이 안 지워졌습니다. 철민이가 투덜거렸습니다. 열선 깔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맨날 이러면 어떡하냐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시설 투자를 해야 했습니다. 배관에 열선을 감아 놓으면 겨울에도 안 얼었습니다. 전기세가 좀 나가지만 이렇게 고생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었습니다. 열선 설치하려면 몇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여윳돈이 없었습니다. 대출금 이자 갚기도 빠듯했습니다.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어붙는 건 배관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방에서 강명이가 소리쳤습니다. 세제가 얼어서 안 나온다고. 주방 세제도 얼었습니다. 병 안에 있는 세제가 얼어붙은 겁니다. 손으로 병을 감싸서 녹여야 했습니다. 체온으로 녹였습니다. 한참 걸렸습니다. 물기 있는 건 다 얼었습니다. 수건도 얼었습니다. 빨래 널어놨더니 빳빳하게 얼어버렸습니다. 휘면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전쟁이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다 일이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는 게 당연했습니다. 세제 누르면 나오는 게 당연했습니다. 수건이 마르면 보송보송한 게 당연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싸움이었습니다. 모든 게 노동이었습니다. 밤이면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어깨, 허리, 무릎, 손목.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었습니다. 침대에 눕자마자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 또 일어나야 했습니다. 손님이 오니까, 돈을 벌어야 하니까. 이게 자연 속에서 사는 대가였습니다. 낭만 따위 없었습니다. 캠핑장 손님들이 보는 풍경과 관리자가 보는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손님들은 모닥불 피우고 고기 구우며 낭만을 즐겼습니다. 별 보며 술 마시고 새소리 들으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관리자는 새벽에 눈 치우고 얼어붙은 배관 녹이고 개울에서 물 길어 나르며 생존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3개월쯤 지나니까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말투가 날카로워지는 정도였습니다. 예전에는 툭툭 넘어가던 말들이 신경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설 작업할 때였습니다. 강명이가 눈을 치우는데 속도가 느렸습니다. 꼼꼼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넓은 범위를 깔끔하게 치우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조바심이 났습니다. 해 뜨기 전에 끝내야 하는데 좀 빨리 하라고 했습니다.
넓게 하려고 하지 말고 차 다닐 폭만 치우라고 했습니다. 강명희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뭐라 그러냐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정도로 끝나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또 며칠 뒤에 또 있었습니다. 사소한 불만들이 쌓였습니다. 철민이는 철민이대로 불만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청소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매일 화장실 청소만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힘든 일만 자기한테 몰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역할을 나눌 때 합의한 거라고 했습니다. 철민이가 시설 관리랑 청소 맡기로 했잖아, 그랬습니다. 철민이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화장실 청소가 이렇게 일이 많을 줄 몰랐다고. 강명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바꿀까? 내가 화장실 청소하고 너 요리할래? 철민이가 말했습니다. 요리는 자격증 있어야 하잖아. 나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잖아. 강명희가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시기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적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면서 심하게 다툰 적이 없었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어도 술 한잔 하면 풀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같이 일하니까 달랐습니다. 매일 얼굴 보니까 달랐습니다.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런 대화가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친구니까, 30년을 알았으니까. 그런데 계속 쌓이니까 감정이 골맞습니다. 말 안 해도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불만이 있는 게 표정에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결정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매출이 안 좋은 달이었습니다. 겨울이라 손님이 뜸했습니다. 7팀, 8팀밖에 안 왔습니다. 성수기 때는 주말마다 풀로 찼는데 겨울은 반이 반도 안 찼습니다. 생활비 나누는 문제로 말이 나왔습니다. 셋이 모여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이번 달은 좀 줄여야겠다고 했습니다. 매출이 너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명희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줄이냐고. 반으로 줄이자고 했습니다. 강명희 얼굴이 굳었습니다. 반으로 줄이면 어떻게 사냐고 했습니다. 카드값도 못 내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생활비도 줘야 하는데 어떡하냐고 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다 힘들다고 했습니다. 매출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냐고 했습니다. 그때 강명희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형은 캠핑장 주인이잖아. 나중에 이거 팔면 형 돈이지 우리 돈이 아니잖아.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강명희가 말했습니다. 동업이긴 한데 지분이 있냐고. 계약서 썼냐고. 형 이름으로 다 돼 있지 않냐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땅도 시설도 전부 제 이름으로 돼 있었습니다. 친구니까 계약서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 우정을 믿었습니다. 악수 한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강명희 말이 맞았습니다. 땅은 제 이름으로 돼 있고 사업자 등록도 제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강명희랑 철민이는 법적으로 그냥 직원입니다. 동업자가 아닙니다. 지분이 없습니다. 캠핑장이 잘 돼서 나중에 팔면 그 돈은 제 돈입니다. 강명희랑 철민이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친구잖아.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30년 우정이 있잖아. 법이 뭐가 중요해. 우리 사이에. 그런데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강명희 눈빛을 보니까 말이 안 나왔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30년 전 고등학교 때 봤던 그 따뜻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셋이 술을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예전에는 술 마시면 옛날 얘기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안 웃었습니다. 각자 소주잔만 들이켰습니다.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철민이가 물었습니다. 우리 이러다 진짜 끝장나는 거 아니냐고.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묵묵히 술만 마셨습니다. 동업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끼리도 동업하면 안 된다고. 친구끼리는 더더욱 안 된다고. 돈 앞에서 정 없다고. 그 말을 왜 안 들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배수진을 쳤습니다. 셋 다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싸우더라도 버텨야 했습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싸우고 나서도 일은 해야 했습니다. 감정이 상해도 손님 앞에서는 웃어야 했습니다. 얼굴을 찡그리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불친절하면 손님이 안 옵니다. 리뷰에 나쁘게 씁니다. 그러면 예약이 줄어듭니다. 매출이 떨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웃어야 했습니다. 속은 엉망이어도 얼굴은 밝게 해야 했습니다. 그게 장사였습니다. 겨울에도 손님이 왔습니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7팀, 8팀 정도. 봄이나 가을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그래도 왔습니다. 겨울 캠핑의 낭만을 찾아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겨울 캠핑이 뭐가 좋으냐고 물으면 대부분 비슷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용하다고, 사람이 없어서 좋다고, 눈 덮인 풍경이 예쁘다고, 모닥불 피워놓고 따끈한 국물 먹으면 그게 힐링이라고. 이해가 됐습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지옥이지만 손님 입장에서는 낭만이었습니다. 손님이 도착하면 맞이했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몇 박이세요? 사이트 안내해드리고 시설 설명해드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곳, 화장실 위치, 개수대 사용법 하나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캠핑장에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강명이가 만드는 닭갈비였습니다. 처음에는 캠핑 온 손님들이 먹을 거 없냐고 물어서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식당이 없었습니다. 산골짜기라 차 타고 나가야 했습니다. 귀찮으니까 캠핑장에서 뭐 팔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강명이가 요리를 했습니다. 요리 전공했고 자격증도 있으니까 가능했습니다. 한식 조리사 자격증, 양식 조리사 자격증. 대학 다닐 때 땄습니다. 오랫동안 안 썼는데 여기서 쓰게 됐습니다. 닭갈비랑 닭볶음탕, 닭백숙, 닭 요리 위주로 했습니다. 재료 관리가 편해서 그랬습니다. 닭만 냉동실에 넣어두면 됐습니다. 돌판을 불에 달궜습니다. 오두막 안에 화덕이 있었습니다. 나무 떼서 불을 지폈습니다. 돌판이 달궈지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거기에 양념한 닭갈비를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기름이 튀었습니다. 양념 냄새가 퍼졌습니다. 매콤한 고추장 양념 냄새, 달콤한 간장 냄새, 마늘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산속 공기와 어우러지니까 더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손님들 눈이 반짝였습니다. 산속 오두막에서 먹는 닭갈비는 별미였습니다. 겨울 추위에 따끈한 음식을 먹으니까 몸이 녹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양념이 맛있다고 딱 겨울에 먹기 좋다고 했습니다. 고기 다 먹고 마지막에 볶음밥 해 먹으면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밥알이 양념에 볶아져서 고슬고슬해지면 정말 맛있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인터넷에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여기 닭갈비 맛있다고. 캠핑 안 해도 식사만 하러 갈 만하다고. 그래서 캠핑 안 하고 식사만 하러 오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아기가 있어서 캠핑은 못하지만 분위기 즐기러 온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캠핑 왔었는데 닭갈비가 맛있어서 또 왔다고 했습니다. 닭갈비 덕분에 겨울에도 버텼습니다. 캠핑 손님은 적었지만 식사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게 매출을 메꿔줬습니다. 단골 손님도 생겼습니다. 1년에 100박을 하는 캠핑 마니아가 있었습니다. 부부였습니다. 오늘이 캠핑 시작한 지 1500일 기념이라고 했습니다. 겸사겸사 생일도 된다고 했습니다. 대단하시다고 했습니다. 이런 손님들 보면 힘이 났습니다. 내가 만든 이 공간에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는 게 좋았습니다. 손님이 만족하는 표정을 볼 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맛있다고 할 때, 여기 좋다고 할 때, 또 오겠다고 할 때, 그럴 때 캠핑장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다는 것. 그게 캠핑장 하면서 가장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장박 손님도 있었습니다. 한 달 비용 내고 텐트를 쳐놓고 가는 손님이었습니다. 겨울에는 텐트 치고 걷고 하는 게 힘드니까 그냥 쳐놓고 다녔습니다. 주말마다 와서 캠핑을 즐겼습니다. 월세 내는 별장 개념이었습니다. 그런 손님들 텐트 관리도 해줘야 했습니다. 눈 오면 텐트 위에 쌓인 눈 털어줘야 했습니다. 무거우면 텐트가 찌그러집니다. 난로 대여해주고 등유 채워주고 손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도 안정적인 수입이었습니다. 주문하면 텐트로 음식 배달도 해줬습니다. 저녁 시간에 닭갈비 해달라고 하면 만들어서 가져다 줬습니다. 밤 11시에 해달라고 해도 해줬습니다. 새벽 1시에도 해줬습니다. 손님이 원하면 다 해줬습니다. 밤 11시가 매너타임이었습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손님한테 가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매너타임이라고 좀 조용히 해달라고. 대부분 순순히 들어줬습니다. 가끔 짜증내는 사람도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손님들이 떠나고 나면 뒷정리를 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일 신경 쓰이는 일이었습니다. 겨울이라 쓰레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성수기 때는 1톤 트럭으로 세차 분량이 나왔습니다. 겨울은 그래도 덜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친구들과 사이도 불편했습니다. 싸운 다음 날은 서로 말도 안 했습니다.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꼭 필요한 업무 얘기만 했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그래도 손님들 웃는 얼굴 보면 또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맛있다고 할 때, 여기 좋다고 할 때, 또 오겠다고 할 때, 그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됐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캠핑장은 어떻게든 굴러갔습니다. 대박은 아니었지만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버텼습니다. 성수기 때 번 돈으로 비수기를 버티고 또 성수기가 오면 벌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캠핑 시장 자체였습니다. 코로나 때 반짝 흥했던 캠핑 붐이 꺼졌습니다. 2020년, 2021년에는 캠핑장마다 예약 전쟁이었습니다. 예약 열리자마자 30초 만에 마감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캠핑용품 가게가 대박 났습니다. 텐트, 의자, 테이블, 랜턴. 뭘 팔아도 팔렸습니다. 그런데 2022년, 2023년부터 달라졌습니다. 해외여행이 풀렸습니다. 비행기 타고 일본 가고 동남아 가고 유럽 가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굳이 텐트 치고 땅바닥에서 잘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호텔 침대가 훨씬 편합니다. 에어컨 나오고 온수 나오고 벌레 없고 캠핑장마다 파리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도 빈자리가 넘쳐났습니다. 예약 안 해도 바로 갈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폐업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캠핑장이 문 닫았습니다. 또 다른 곳도 문 닫았습니다. 처분하려는 매물이 넘쳐났습니다. 부동산에 캠핑장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가격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반값에 내놔도 안 팔렸습니다. 아는 캠핑장 사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장사 어떠냐고. 힘들다고 했습니다. 손님이 반토막 났다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접을까 생각 중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바닥 전체가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다들 힘들었습니다. 셋이 모여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저녁 먹고 관리동에 모였습니다. 난로 옆에 앉았습니다. 불빛이 일렁였습니다. 얼굴에 그림자가 졌습니다. 철민이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상황 어떠냐고. 힘들다고 대답했습니다. 매출이 많이 줄었다고. 인건비 3명 나가는 것도 부담이라고. 철민이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 계속 이렇게 가면 공멸 아니냐고. 아무도 답을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난로에서 장작 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강명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솔직히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데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다. 음식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는 형이 같이 하자고 해서. 서울에서. 작은 음식점인데 같이 해보자고 해서.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30년 친구가 같이 배수진 치자고 했던 놈이 탈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혼자만 살겠다고 발 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강명희 얼굴을 보니까 화가 안 났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여기서 일하면서 많이 달았습니다. 강명희 입장도 이해가 됐습니다. 여기서 버텨봤자 남는 게 없었습니다. 셋이서 나눠 먹으니까 각자 손에 쥐는 돈이 얼마 안 됐습니다. 최저임금도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결정하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속은 무너지고 있었지만 철민이도 말했습니다. 솔직히 배달일 알아보고 있다고. 낮에 캠핑장 일하고 밤에 배달하려고 한다고. 오토바이 타고 음식 배달하는 거. 새벽까지 하면 돈이 좀 된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받는 돈으로는 생활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카드값도 못 낸다고 했습니다. 밀린 게 있다고. 이자가 붙고 있다고. 현실이었습니다.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친구니까 버텨왔습니다. 30년 정이 있으니까 악착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남이었으면 진작 나갔을 겁니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데 누가 버팁니까? 5년 전에 악수하며 다짐했던 그 손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잘해보자고 했던 손, 이거 아니면 끝이라고 했던 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같이 가자고 했던 손. 그 손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우정이 돈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정도 사라졌습니다. 동업은 절교의 지름길이라던데 그 말이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어른들 말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을 살면서 경험한 것들이 녹아있는 말이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친구니까 괜찮을 거라고, 우리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여기까지인 건가? 30년 우정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 그날 밤 셋이 술을 마셨습니다. 원래는 그냥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으니까. 할 말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철민이가 술 마시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잠도 안 올 건데 한잔하자고. 그래서 마셨습니다. 관리동에 모였습니다.
난로 옆에 앉았습니다. 소주를 땄습니다. 잔을 채웠습니다. 건배사 없이 마셨습니다. 꿀꺽 삼키고 내려놓고 또 따르고 또 마시고 말없이 마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마셨습니다. 소주 한 병이 비었습니다. 두 병째를 땄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취기가 올라오니까 말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5년 동안 힘들었다고. 새벽에 눈 치우면서 얼어붙은 배관 녹이면서 개울에서 물 길어 나르면서 진짜 힘들었다고. 근데 너희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다고. 혼자였으면 첫 해 겨울에 포기했을 거라고. 강명희가 말했습니다. 형도 힘들었을 거라고. 혼자서 이거 다 책임지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대출금, 이자, 세금 다 형 어깨에 있었잖아. 우리는 그냥 일만 했는데 형은 그것까지 다 짊어졌잖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됐습니다. 알아줬구나. 내 고충을. 철민이가 웃었습니다. 우리 진짜 많이 싸웠다고.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웠다고. 근데 남 같았으면 진작 헤어졌을 거라고. 한두 달 만에 나갔을 거라고. 친구니까 버틴 거라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직원이었으면 진작 그만뒀을 겁니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데 누가 버팁니까? 새벽 3시에 눈 치우고 개울에서 물 길어 나르는 일을 누가 합니까? 친구니까 버틴 거였습니다. 30년 정이 있으니까 악착같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실패할 뻔했는데 5년이나 버텼다고 했습니다. 다른 캠핑장들 다 망할 때 우리는 살아남았다고. 주변에서 몇 개나 문 닫았냐고. 우리는 아직 버티고 있잖아고. 그게 우리 셋이 함께여서 그런 거라고.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짤랑 소리가 났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사내가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눈가가 젖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강명희가 대답했습니다. 음식점 얘기는 아직 확정 아니라고. 생각 중인 거라고. 여기도 미련이 있다고. 5년이나 같이 했는데 그냥 나가기가 쉽지 않다고. 철민이도 말했습니다. 배달은 부업으로 하려고 한 거라고. 여기 나가려는 건 아니라고. 낮에는 여기서 일하고 밤에 배달하면 된다고. 힘들긴 하겠지만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일단 계속 해보자고 했습니다. 됐다 안 됐다는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 지금 포기하면 그동안 고생한 게 다 물거품이잖아.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싸우지나 말자고 했습니다. 싸우면 더 안 된다고. 서로 힘들다는 거 알잖아. 탓하지 말고 가자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예전에 했던 다짐이었습니다. 캠핑장 시작할 때 올해는 돈 좀 벌자, 싸우지나 말자 했었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같은 말 하고 있었습니다. 돈은 못 벌었고 싸우기는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도 아직 함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눈이 왔습니다. 창밖을 보니까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또 치워야 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몸을 일으켰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송풍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강명이랑 철민이도 따라 나왔습니다. 말없이 나왔습니다. 깨우지 않아도 알아서 나왔습니다. 춥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강명이가 어깨 아파 죽겠다고 했습니다. 철민이가 발가락 얼어서 떨어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해야지, 안 하면 손님 못 받잖아. 투덜거리면서도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짜증이 났습니다.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구나. 이게 우리가 선택한 길이구나. 눈을 치우다가 해가 떴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눈 덮인 산이 빛났습니다.
온 산이 하얗게 반짝였습니다.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30년 지기 셋이 나란히 서서 일출을 봤습니다. 송풍기를 내려놓고 멍하니 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강명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맛에 여기 사는 거지. 철민이가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런 거 도시에서 못 보잖아. 그랬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돈도 못 벌었습니다. 친구들과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도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눈 덮인 산을 바라보며 숨 쉬는 순간, 새소리 들으며 아침을 맞이하는 순간, 별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모닥불 피우는 순간, 도시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캠핑 시장은 계속 어렵습니다. 동업의 위험은 여전합니다. 내일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함께라는 것. 30년 우정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 5년 동안 싸우고 투덜거리고 원망도 했지만 아직 함께라는 것. 어쩌면 그게 가장 큰 성공일지도 모릅니다. 동업은 절교의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위험합니다. 친구 잃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30년 우정이 5년의 동업을 견뎌냈습니다. 아직은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친구랑 동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정된 직장을 박차고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계십니까? 이 사내들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낭만 따위 없습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새벽 3시에 눈 치우고 얼어붙은 배관 녹이고 친구랑 돈 문제로 다투고 그게 현실입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예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함께할 사람이 있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해볼 만할지도 모릅니다. 혼자보다 셋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 등 두드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버틸 힘이 생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댓글 한 줄 남겨주십시오. 힘내세요 한마디면 됩니다. 그 따뜻한 말이 이 사내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